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네. 함께하실 텐데요. 변호사님은 1년 정리 뭐 하세요? 저는 집 청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저는 1년을 딱 지나고 보면 과거는 후회로 좀 점철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다이어리도 새로 사고 맞아요. 뭐 운동도 하고 네. 뭐 또 좀 해볼까라는 좀 계획을 네. 한 번쯤 좀 수립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 아닌가. 그리고 1월 1일부터 좀 새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 항상 이 계획했던 거 그리고 그 의지라는 게 아주 오래 가진 않는 게 저만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을 계속 하면 된다. 한 100번쯤 하면 300일을 채울 수 있다고 그러네요. 어떤 분이 저한테. 헬스클럽 가면요. 네. 1월 말 되면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1월 말만 돼도요. 네. 그래서 그때쯤 등록을 하라고 사람 별로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네. 하시던데 변호사님 새해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일단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몸이 자꾸 고장나죠. 예, 몸이 고장난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 나이가 이제 됐구나라는 네. 생각이 약간 들고, 이게 어르신들이 나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야, 나 살려고 운동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아직 뭐 그게 제가 완전히 체감되진 않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많은 분들도 이제 최소한 걷기라도, 그리고 뭐 음주, 흡연 같은 건 좀 줄이고 이러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새벽마다 운동을 가시는데 친정 아버님이 가보면 젊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은 다 어디가 아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신다면서. 절박하신 분들. 네, 저희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 한 10년 전에만 운동을 했었어도 즐겁게 하지 않았을까 저한테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저도 새해는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작심삼일 전 한 100번 아니면 한 150번쯤은 해야 될 것 저도. 같아요. 예. 자, 오늘 뉴스는 법이다는 올 한 해 동안 장유미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가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법조인으로서 올 네. 한 해 모든 문제가 다 법원으로 갔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문제들이 법원으로 많이 갔죠. 네. 정말 연초부터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나라고 했던 게 바로 빌라왕, 전세왕 사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닐 거라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1000채 이상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임차인들이. 내 돈,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은요 거의 전 재산이에요. 특히 2030 세대한테는요 100%죠. 거의 100%죠. 그런데 좀 악의적인 게 아파트는 시세 조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공시지가라는 것도 딱딱 나오지만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제로 몇 층이 얼마에 거래됐어 쉽게 그냥 5분 안에 할 수가 있어요. 빌라는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몰라요. 일단 사람들이. 네.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집값을 부풀립니다. 올려놔요. 일단 허위 매매 같은 걸 해놓고 여기 거래는 진짜 몇억 원대 되는 집인데 정말 전세 싸게 나왔다. 그럼 신혼부부들 2030 이제 막 그 직업을 갖게 되신 분들은 아파트 들어가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주거 컨디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신축 빌라를 굉장히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깨끗하니까. 네, 깨끗하니까. 그리고 풀옵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 웬걸 내 임대인이 1000채 이상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집을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공시를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임차인만 의무를 지냐? 임대인도 돈을 나중에는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빚은 있는지, 몇 채나 갖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좀 알리자. 이제 1000채 이상으로 1000명 넘는, 1000명이 뭐예요? 한 가구로 하면은 2000명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왜 입법적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도 20대 여성이 사망했는데 막 몇백 채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네. 안타깝습니다. 이거 보니까 등기부등본 떼보잖아요, 우리. 맞아요. 근데 등기부등본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등기부 등본은요 모든 걸 담아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뭐 근저당 정도, 가압류 뭐 이런 정도의 현황은 드러나지만 이 부분이 내 임대인이 다른 데 채무는 뭐가 있는지, 뭐 국세 체납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국세 체납, 당해세라고 해서 그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요 임차인이고 뭐고 누구보다 제일 먼저 그 징집해 갈 수 있거든요. 변제할 수 있으니까. 변제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임차인들은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네.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가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가 위조돼서 들어오면 아.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등기부등본 떼는 게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좀 간이합니다. 네. 100% 떼셔야 되고요. 임차인이면은 정말 6개월에 한 번씩은 떼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너무 확인할 게 많아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참 마음이 바쁘신데 그러네요. 다들. 그렇죠. 네. 자, 2022년 법조계 결산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뭐 잠깐 전에 광고도 보셨습니다만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맞습니다. 시행이었습니다. 곧 이제 1년이 되는데요.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해할 수 있는 게 무조건 그 노동자가 사망하면 다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사망 사고 아니면 뭐 6개월에 뭐 2명 이상의 상해 사고 다 그 분류가 돼 있는데 네. 일단 사망 사고가 가장 좀 이슈가 크게 되니까요. 사용자를 바로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안전 의무 그리고 어떤 안전 교육 의무 시설을 정말 산재가 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사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하고 원래는 1차적인 관리자 이를테면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좀 위험한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면 과거 법률, 뭐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1차적으로 그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건 그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인 겁니다. 아. 그 위로 경유해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 정말 하청을 준 업체들은 내가 하청을 줘서 나는 비용을 주고 기간을 설정했을 뿐인데 그 책임을 왜 내가 받아야 되냐. 그런데 산업 현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노동자들의 말이에요. 어떡하냐. 대표이사인 하청을 준 업체, 원청업체라고 하죠. 원청업체의 사실상의 지시, 관리, 감독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걸 그렇죠. 어기고 어떻게 하청업체 대표가 그렇죠. 하겠어요? 사실상. 네. 그리고 막 노동자들이 원청업체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 공간에 혼재돼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책임을 딱 원청은 안 진다? 이거는 사실 어떤 법 상식,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생긴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정말 난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지금까지도 많이 맞섰는데 모든 사업장에 사망사고가 났다, 상해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돼요. 나머지는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조금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건 2024년도부터 하기로 예정돼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으로 분류되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네. 그런 업체까지 좀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옳지 않느냐라고 해서 5인 미만 또 사업자는 빠지고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법은 좀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양쪽 다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우선 저는 이제 노동자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다쳤는데 네.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원청업체가 지시를 하고 이 근무하는 조건을 만들었을 테니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하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라면 경영계는 내가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내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대표인 나를 현장에 사고가 맞아요. 났다고 나를 처벌하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쪽의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법은 그 중간 어디쯤가에 합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만들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경영계의 논리는 그겁니다. 일단 너무 모호하다. 법이 모호하다. 왜 그러냐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뭐 점검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하지 않았는데 사망 사고가 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애매한 거예요. 안전관리 의무 수립, 예산 도입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서 네. 지금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위헌이다. 너무 모호하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기본적으로 침익적인 어떤 법률들 그러니까 네.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네.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들은 유추 해석도 안 되고요.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문구가 어떻게 입법화되어 있어야 하느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는 게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너무 애매해서 너무 이 범주가 넓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율하다 보니까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네. 하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이하형보다 1년 이상형은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1년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너무 과도하다. 많이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내가 10의 죄를 졌으면 10의 어떤 그 대가를 응당하는? 치르는 게 맞는데 이건 거의 70, 80, 100이다. 라고 해서 문제 제기가 하고 있는데 노동자 입장은 또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경영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사망사고가 줄었냐, 이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맞냐. 노동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 맞서고 있어서 이 논의는 사실 올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발을 뗀 거예요. 시행 도입이 됐으니까. 그런데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이제 바뀐 정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만 생각해 볼까요? 네. 그 파리바게뜨에서 반죽기에 네. 젊은 여성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보상금만 물어주고 끝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2인 1조로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을 보장을 해줘야 맞아요. 혹시라도 일을 하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누군가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뭐 모호하다라고 하지만 뭐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정부의 움직임은 어쨌든 경영자의 책임들을 조금 네. 순화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건이 법 시행하고 나서 이틀 지났을 때 일입니다.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를 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서 사망한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누가 처벌을 받았나요?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인가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첫 사건이니까 이거 기소됐던 거 아니야? 기소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정말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 아주 극초반에 일어난 사고예요. 3일인가 2일인가 하여튼 맞아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첫 주에 있었어요. 첫 주에. 첫 주에 있었고요. 이제 새해가 딱 개시된 거의 다다음 날인가 막 긴급 속보로 떴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왜냐면 매몰이 됐어요. 공사 현장에서 채석.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캐다가. 그래서 이건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막 이거부터 해서 뭐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니까 적용은 된다. 그러면 누구까지 처벌을 받을 것이냐? 아직까지도 수사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경영계에서 제일 모호하다고 얘기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건 그래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 처벌할 수 있지. 네. 그런데 사업자 그리고 경영 책임자라고 해서 더 상위의 경영진까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사람들로서는 당연하다. 제일 헤드를 처벌하지 않으면 밑에서 제대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장착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장이 걱정을 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희생양으로 처벌 대신 받고 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맞습니다. 않겠냐라는 취지였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채석장에서 있었던 사고로 돌아오면요. 경찰이 송치를 하는데요. 이게 검경수사권조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원래는 경찰은 모든 사건 100% 자기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든 안 하든 검찰로 넘겼었어야 돼요. 네.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조절이 되면서 자체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기 때문에 일단 기록을 검찰로 이송을 시켜야 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맞습니다. 기소는 검찰이 그래서 하니까. 송치를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건 혐의가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현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3분이나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사망사고가 났고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증거물 같은 걸 확보를 했고 검찰로 넘겼어요. 근데요? 그러면 그 현장을 관리하는 건 삼표 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삼표 산업이라는 회사. 네, 회사예요. 그런데 검찰은 삼표 산업만 이 소환한 게 아니고요. 대표만 삼표 그룹 대표까지 소환을 한 거예요. 더 멀죠. 모회사 자회사 개념이 있다면 총수잖아요. 우리 쉽게 총수 얘기하는. 같은 네. 느낌의 이 기업인을 소환을 한 거죠. 그럼 소환을 왜 했을까? 네. 혐의 적용을 위해서 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기소할 때 삼표 산업의 대표이사까지만 할 것인지 그 더 윗선으로까지 기소 범위를 넓힐 것인지가 상당히 지금 주의를 끌고 있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그룹 같은 경우 계열사가 뭐 100개도 넘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100개 넘는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회장을 처벌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파리바게트 그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도 파리바게트도 너무 이 계열사들이 많았고 네. 실제로 프랜차이즈가 파리바게트의 많으니까. 가장 윗선에 있는 모회사의 대표이사는 법리상 좀 기소하거나 처벌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던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모호한 부분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정도 선까지를 기소하는지가 이제는 앞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경영계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법조계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면 원래 법이 만들어질 때 취지처럼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최고 책임자를 누군가 월급을 주고 다 고용을 할 거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맞아요. 결정권이 있는 경영자는 처벌당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제 속된 말로 하는 바지 사장들만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법적으로 허점이 있을 수 있다. 네. 혹은 사각지대가 있을 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리 대 법리로 붙으니까 유명 로펌에서 이 기업들을 대신해서 이거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문제 제기한 모양이던데요. 문제 제기를 했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모호하다. 사업주, 경영 책임자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리고 책임을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물리는 건데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형 로펌들에서 굉장히 노동전담 재판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원에는. 예, 그냥 전담 재판부, 부동산 건설 전담, 뭐 네. 모 전담, 뭐 네. 음주운전 전담, 뭐 성범죄 전담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돼 있는데 노동전담 재판부 법관들도 이제 법원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대단히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선제적으로 노동자 편을 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렇죠. 기업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기업도 대리인이 필요하고 네. 기업의 입장이 타당하다면 관철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이 법은 일단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 막 퇴행돼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김용균 법이라고는 하지만 김용균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바뀐 법의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맞습니다. 사망한 이후였기 네. 때문에 어떻게 판결이 나왔었느냐? 종전법에 원청업체 대표이사 1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안전관리 의무 나는 몰랐다. 정말 몰랐다. 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알 책임의 주체도 아니고 내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하청업체의 대표이사는 세게 처벌받았느냐?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받았어요. 물론 항소 검찰이 해서 실형 구형을 하고 지금 선고를 항소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 많이 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아 보여요. 사람이 끼임 사고 그냥 이 아주 수습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혼자 야간에 근로를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어느 누구 같이 있지 않았어요. 2인 1조다, 3인 1조다. 매뉴얼이 있으면 뭐합니까? 현장에서는 효율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들 파리바게트 마찬가지였어요. 2인 1조, 야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게 있었죠. 그 전에도 손끼임 사고가 계속 발생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어떻게 했습니까? 2인 1조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 날 흰천으로 덮어놓고 사망했는데 옆에서 공장 돌렸잖아요. 그리고 여론의 비판을 받으니까 바로 무슨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출장 같은 걸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맞는 방향은 최소한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영주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의무의 문제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족들이 다 어딘가에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네. 사람이어서 그런지 사람의 생명이 희생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결론 나는 게 맞나라고 하는 감정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 균형을 좀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은 다 처벌할 수 원청은 처벌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한다고 네, 네. 하면 그러면 형사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회사와 이 피해자분들과 보상과 관련된 얘기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일단 형사와 민사가 절차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형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해줬는지 어떤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도 양형에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개인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잖아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면 아마 형사 절차 안에서
보상 같은 것은 많이 매듭이 지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해자 지위에 있는 게 법인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급의 주체가 법인이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산재 처리가 돼야 되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근로자들도 이 긴 싸움을 별도로 민사까지 하고 이러면서 가져가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형사 절차 안에서 합의금을 받고 어떤 탄원의 의사를 나타내는 이런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경우들이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 예. 내 새끼를 먼저 보냈는데 예.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고 네. 끼껏 나와서 집행유예 나오고 그다음에 내 새끼 목숨값을 받는 걸로 끝내야 된다는 게 지금의 구조인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그게 사망이든 뭐 장애를 초래한 것이든 네. 돈으로 사후적으로는 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회복이 사실상의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에 법률 절차 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김용규 씨 어머니도 김용균 재단까지 만들어서 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목숨값을 그냥 금전으로 환치시킬 게 아니다라는 어떤 신념이 만들어낸 재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꽤 감정적인 질문이었긴 했습니다만 그냥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윤창호법인데 유명무실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음주해서 사람이 죽거나 하면 그냥 교통사고가 났을 때보다 처벌 세게 하자 이게 윤창호법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세게 처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뭐 한 번 뭐 할 수 있어. 두 번 하면 굉장히 세게 처벌할 거야. 이게 요지였는데요. 이게 1년 이상으로 형이 또 뭐 사망 사고를 했을 네. 때 상해 사고를 했을 때 좀 다르게 규율돼 있긴 했지만 하한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밑으로는 안 돼. 안 돼. 그런데 왜 이게 또 위헌이 났냐? 왜냐하면 법감정에 따르면 윤창호 그 사건도요. 너무 생태 같은 대학생이 그냥 음주 촬영에 치여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운전대를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중처벌해도 된다라고 가중 판단한 처벌을 거거든요. 해야죠. 네. 그래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법의 문제가 뭐였느냐? 네.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에 음주운전하고 오늘 걸린 사람이랑 20년 전에 한 사람과 오늘 걸린 사람은 비난의 가능성, 법적 평가가 달라요. 달라야 되겠네요. 달라야 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예. 아니 그리고 음주 운전을 했을 때도요. 음주 운전을 뭐 2번 이런 식으로 재범한 자, 음주 측정 거부를 재범한 자라고 네. 규정돼 있었는데 음주운전도요. 이 여러 층위가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있고 면허 정지가 있고 하잖아요. 만취 상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맥주 한두 한 잔 잔 먹은 사람도 먹고 있을 뭐 수 술 있고. 깨려다가 뭐 대리기사분이 안 오신다 어쩌고저쩌고 내지는 뭔가 대리기사분이 내려다 줬는데 아파트 입구까지는 내가 운전하다 가다가 뭐 적발이 됐다지 네, 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헤아림이 좀 없었던 거예요. 이 재범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넣고 가중처벌은 굉장히 세게 하는데 몇 년의 시차를 두고 한 것인지 처음에 적발된 내지는 두 번째 적발된 이 음주가 어느 정도나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헤아림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가중처벌 이건 위헌이다. 이건 입법자가 너무 과도하게 법을 만들었다. 이래서 윤창호법 만들기까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 율사 출신들이 많으신데 입법할 때 왜 몰랐을까요? 네. 저는 입법부가 그 당시에도 윤창호법에 대해서 당장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음주 사망사고 당연히 세게 처벌해야 되지.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공분이- 있었으니까. 예, 공감대도 있었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고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법은 냉정하고 차가워야 되고 딱 비례 원칙, 정말 죗값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딱 그 헤아려서 왜냐하면 2번 이상의 횟수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횟수의 차이에 따라서 기간의 격차에 따라서 이걸 세밀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위헌 나온 거 아니에요? 위헌 나온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위헌 결정이 세 세 번 번인가 나왔어요.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변호사님.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 운전 2번도 처벌하는 거지만요. 네. 뭐 2번 이상이죠. 음주 측정 거부 2번 이상도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윤창호법에 다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아.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위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해당 법률로 내가 실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음주 2번이 적발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 아무런 헤아림 없이 일괄적으로 가중처벌 위헌. 그 다음은 음주 측정 거부, 음주 혼용된 경우. 아.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많고 다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3번까지 위헌으로 결정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실제로 아까 김용균법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윤창호법의 그 시발점이 되었던 윤창호 씨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법 적용 안 받았겠네요. 그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어떤 사망사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명명을 하잖아요. 사람 이름으로. 네, 그건 뭐 네. 유족분들의 동의를 받았겠지만 김용균법, 뭐 윤창호법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이건 너무 법이 물렀었다. 이건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모든 법은 특히 형사처벌법은 행위시가 기준입니다. 내가 형사처벌 받을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윤창호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윤창호 법이 만들어지기 전 그냥 윤창호 법이 촉발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창호법 만들어지기 전에 도로교통법, 뭐 교특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거고 실제는 6년형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그런 건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고무줄 판결을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창호법은 기본적으로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너무 과도하게 처벌받은지 이거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음주운전 이 전담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에 제 사건이 있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재심 사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거의 태반이었어요. 이 말은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20년 전 사고였는지 10년 전 사고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음주였는지를 헤아려서 양형을 이미 선고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그렇죠. 법원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윤창호법이 유명무실해졌어. 난 처벌받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그렇죠. 갖고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세게 처벌은 좀 해왔었다는 거는 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젊은 목숨을 그 아까운 목숨을 세상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검수완박. 4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되게 싫어하던데 완전 박탈이라고 얘기하면 네.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자 해서 네. 통과가 된 거죠.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4월이에요. 4월이면 언제냐? 민주당이 대선에선 패배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인수위 출범 전이었죠. 대단히 급하게 한 부분은 지금 와서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물론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안이 나왔었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왜 도입이 됐느냐? 네. 수사권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일반 사건은 좀 덜 그런데 정치인을 어떤 대상으로 한 사건,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은 시시각각 보도가 돼요. 그럼 그 수사 검사로서는 기소를 하는 걸 정답으로, 기소를 하는 걸 목표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내가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못 넘겨요. 네. 그러면 드라마에서 보니까 변호사님 네. 엄청 수치로 여기던데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이게 그냥 아주 일반 사건, 많은 사건들, 사기 사건은 이거 죄가 안 되네. 그래서 실제로 불기소율이 훨씬 높아요. 일반 그래요? 사건에서는. 해보면? 예. 그런데 기소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를테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기소는 갈 거다. 공소유지가 될지는 법원 판단의 영역이지만 검찰은 재판에 넘길 거다. 왜? 시시각각 이 보도가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 어쩌다 이런 보도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죄가 안 되네요. 불기소.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뒤로 거죠. 물러서기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맞는 방향이냐. 그렇다면 그 구조를 한번 짚어보자. 수사를 하는 주체가 기소까지 우리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100%.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검찰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기소를 하면은 기소를 또 성과로 목표로 인지하고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건 좀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입법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검경수사권
조정 분리인데 이게 좀 급하게 되면서 여러 좀 문제점을 노정시킨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한 사람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몇 %의 가능성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수사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소를 해버리게 되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제한하자라는 취지에서 검찰 수사권 제한을 하는 법안을 냈는데 좀 허점이 있다는 말씀이셨고 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쁜 놈을 못 잡는다는데요? 네네. 나쁜 놈을 못 범죄자를 잡아요? 놓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네. 했죠.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국가 기관 내지는 지자체별로 다툼이 있을 때 이 권한의 존부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자체도 막 어떤 유치 갖고 그리고 막 경계를 갖고 엄청 싸우거든요. 네. 헌법재판소 답을 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가 무엇을 했느냐. 국회가 잘못 법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 들여다봐 주세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실제로 본인이 출석해서 구두변론도 펼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아니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 산하 시행령으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된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르더라도 시행령으로 검찰이 다 할 수 있어. 부패 경제만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범죄 밑에 뭐 마약 수사도 넣고 네. 뭐 여러 가지를 폭넓게 하면서 이거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권한쟁의 심판에선 우리가 이 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시행령을 만들 때는 이 법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마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판사님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다 결정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하신 분도 다 법 전문가인데 제 말이 맞아요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의 법 네. 감정도 생각해야 되고 실용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니까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윤 변호사님 뉴스는 법이다 함께했는데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전 많이 내년에 받으세요.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